지금 그 한미 방위 협상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그 자료 요청을 해보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계속 의혹에서 답변이 와요. 잘 모릅니까, 장관님? 제가 미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매년 초에 오퍼레이션 앤드 메인티넌스 오버비유 버짓 에스티메이트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해당 자료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퍼레이션 앤드 메인티넌스 주둔 비용을 파악을 해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 분담금이 41억 4,700만 불이고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 관리 비용이 38억 5,700만 불로 돼 있어서 2억 9천만 불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한 걸로 미국 자기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 회계년도 2013년도 2017년까지 집행된 주한미군 운영 유지 비용과 총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계속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2억 1,300만 불을 더 많이 부담했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5대 5로 우리가 분담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 국방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개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협상 대표가 지금 기재부가 됐죠. 네, 기재부에서 많은 지금 협상을 최근 해보고 논란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남부 거기 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 예산으로 우리나라 지금 성남 CP 탱커 군산 경납고 건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성남 CP 탱커와 군산 경납고 건설은 한국 예업체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놨는데 현재까지는 없다. 두 시설 건설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사용한 계획은 현재는 없다라고 노 커런트 플랜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5개년 계획을 잡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SMA 약정에 따르면 군사건설은 5개년 계획 초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안 하고 있죠 5개년 계획을. 네, 그 부분 국방부 그래서 답변을 보면 쪽에서, 안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5개년 계획이 미제출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왜 SMA 협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은 좀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미국이 현재 발효 중인 10차 SMA 협상 당시에 오퍼레이셔널 서포트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작전 지원 항목. 그래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장관께서도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핵 무장 능력이 없어서 무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NPT 협정을 유지하려고 대한민국의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을 우리가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못하게 한 대가로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면 핵 개발하겠다고 우리 돌아가라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핵 개발하면 주한미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핵 개발해서 스스로 자주국방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NPT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에게 돌린다면 용납될 수 없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NPT 체제는 뭐 미국이 관리하는 체제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관리하는 물론 체제입니다. 국제사지만 네. 미국이 자기들 핵 보유 독점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NPT라는 게 핵군비 경쟁을 되돌리자는 것이지 핵 보유국의 핵 독점을 영구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인도를 다녀왔지만 인도는 NPT 체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핵 개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니, 도대체 NPT 같은 불공정한 조약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핵 가지고 있고 남들은 가지지 말아라. 그러나 저는 NPT를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핵이 확산되면 인류 멸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NPT 체제가 최소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자기들도 핵 감축 계획을 매년 발표를 해야 되고 핵 안 가진 나라를 협박하지 말아야 되고 대한민국 핵 개발 안 하기로 했으면 핵 우산 제공해야 되고 근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거죠. 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유엔 사령부 통해서 한국군 통제하려는 의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2년 저희가 전시작전권 지금 회복하는데 유엔군이 다시 유엔군을 통해서 모든 걸 통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전시작전권을 외국 군대에 갖다 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있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 유엔사는 그 연합군에 대한 그 지휘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 정전 체제를 관리할 그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전시 작전권을 외국 군대에 맡긴 나라가 있습니까, 장관님? 예, 그거는 뭐 우리 없죠.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산물이라도 역사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빨리 원상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카오 아시죠? 네. 민간 항공기구가 제가 몬트리올로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 왜 우리가 파트 3 이사국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계 6대 항공 국가인데 중국은 파트 1 이사국이 돼 있고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정말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36번째 항공 운송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콜롬비아가 2016년 이카오 총회에서 파트 2 이사국으로 진출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6대 항공 이사국이 파트 3 이사국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너무 저는 소극적 외교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적극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파트 3 이사국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 파트 2 상향을 위해서 진출 전략을 지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토하지 말고 좀 이 적극적으로 외교부가 좀 돌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위상에 너무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긴급 여권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공항에 딱 왔는데 여권이 갑자기 없어졌다. 분실되면은 당장 출국하고 비행기표는 끊어놨는데 여권이 긴급 필요해서 일회용 여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다 안 되고 인천공항에서 거의 90% 이상 97.4%를 긴급 여권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에 갈 시간이 없죠. 보통 공항에 와서야 여권이 없어진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공항에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 한 군데만 지금 이 긴급 여권 센터가 돼 있고 김해공항은 해달라고 지금 부산에서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외교부에서는 인력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해주고 있는데 1억밖에 돈이 안 된다는데 아니 부산 지금 김해공항으로 1,000만 명의 지금 국제 여객이 수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긴급 여권 발급센터 개설 안 해주면서 되겠습니까? 부산 사람들이 이게 수도권에 부산 차별하냐고 원성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긴급 여권 제도가 있어서 여행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여권 발급 사유를 보면은 부실, 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남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권 기간 만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본인한테 통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인지해서 여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보 제공도 지금 하면서 그 부실 사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그 건수를 줄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인 사안으로 긴급하게 여행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에 있는 그 인력 구조로서는 지금 당장은 지금 그 개설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아까 네. 존경하는 김무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와 베트남에 대한 우리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의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와 베트남 관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무디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분 간의 그런 사이가 아주 좋다는 것을 인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정상의 그런 신뢰와 애정의 그런 관계를 양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재부와 안행부에
여기 김부겸 전 장관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해외 안전여행 국민예교 앱 관련 지정한 거 보셨죠? 네. 그 이제 수정을 했습니까? 예, 수정했습니다. 근데 수정이 돼도 도대체 이런 실수가 왜 발생했을까? 이게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저는 외교부에서 단순히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넘어서 오키노 시마네 정이라고 아예 행정구역까지 있어서 이렇게 오기를 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좀 이거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외교부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상당히 아픈 실수인데,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까? 자체 네,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예, 점검을 해보고 책임이 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초 앱 서비스 계실 때 또 네. 10월 초에 네. 예, 본부 또 제외공간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정보 오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의원님 지적하셨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게 그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독도 표시인데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독도 다케시마가 이렇게 겹쳐서 표시가 되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즉각 시정을 네. 했습니다. 기술적인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책임을 네. 물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9월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이 오류가 발견 안 된 것은 참 유감이고요. 이건 저희 방의 보좌관이 이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미 연합 훈련 때 말이죠. 지난 8월에 한미 연합소 지휘소 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의 지휘를 겸함체 훈련을 실시를 했고,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된 주한미군사가 7월 11일 날 공개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 영문판 한글판 보셨죠? 예? 예. 영문판은 Additionally UNC continue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이라고 되어 있는데, through Japan을 일본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한글판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일본군의 이런 한반도 진입 근거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안 고치고 있죠 아직까지? 예, 오역으로 지적이 되어서 고쳐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수정-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다운 받아보니까 주한미군 거기 전략 다이제스트 그대로 아직 안 고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 됐으면 즉각 좀 해달라 그러세요. 이게 이런 걸 빨리빨리 좀 해줘야죠. 후쿠시마 이번에 방사능 폐기물이 이번 태풍 때 다 쓸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슘 기준치 초과 건수 점검한 게 6,529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근 지역에까지 이걸 확대해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폐기물이 다 바다 아래로 쓸려갔는데, 이에 걸맞게 한번 이 엄격한 수산물 수입에 좀 조치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관계 부처 특히 네. 해수부 또 원안위와 함께 협의를 해볼 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저는 우리 외교부의 해외 공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여러 가지 외교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미국 화폐 $100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선물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가 김영란법 발의 이후로 5분의 1까지 감소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선물을 안 받는다는 뜻인지 좀 그렇고요. 2015년 100불 이상 선물 신고 내용 보면 롤렉스 시계가 24개가 돼 있는데, 이 시계들은 다 외교부에 보관돼 있습니까? 예, 지금 김영란법 위반 관련 징계 현황이 딱 2건인데 2건 다 특임 공관장을 대상으로 2건이 돼서 다 해임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외무고시 출신 외교부 직원들이 반대하는 특임 공관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외교부 중심에서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서 배타적 성격들이 있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베트남 그 김도현 전 대사 문제를 제기했던 박남기 그 행정관을 이번에 저희 공관에 가서 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남기 행정관은 우리 김도현 전 대사가 아주 의욕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박남기 행정관한테 김도현 대사가 여러 가지 그 한국학교 증설을 통한 자녀교육 문제가 커서 한인국제학교 증설 및 예산 획득에 대한 업무를 좀 담당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양석 그 의원님 조금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국정감사한테 제가 질문하기를 우리 박남기 창성관이 이사회에 잘 참석하고 있느냐. 이분이 지금 그 한국인 학교의 그 이사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좀 참석하고 그동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참석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를 몇 번 결석했냐. 그랬 세 번 정도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 정도로 참석을 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아까 이 박남기 이 참석안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그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여야 간사회의 때 이해란 증인 고발건과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교부 자체도 이 박남기 행정관의 이러한 그 직무 해태 또 이런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보겠습니다. 또 김영근 무한 그 중국 무한 총영 사건 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왜 이 공관장 그 방 안과 문 앞에다가 CCTV를 녹음 기능을 시켜놓고 화장실 앞에까지 다 CCTV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공관장의 프라이버시를 전부 감시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고발해서 그 특임 공관장을 해임시키는데 악용한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그 감사를 통한 결과로서 그 징계 조치가 취해지고 그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밑에 당연히 밑에 사람들이 장관님한테 다 절차에 따라 했다고 보고할 텐데 이 관료 구조라는 게 그 개인 관료의 문제를 넘어서 저도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이 실국장들 보고만 듣다가 절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다 그럴듯하게 그냥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옵니다. 그것만 보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의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예, 그 공관장의 비위에 대한 감사 기능은 외교부의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 감사관실은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외교부 내에서 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있고 그 기능에 있어서 다른 실국에서부터의 그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이 장관으로 제가 원칙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담당 관실의 감사관도 외교부 출신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주로 감사원에서 커리어를 다진 그런 전문가들이 감사관실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임 공관장과 그 청탁법의 그 위법 사례와 관련해서는 그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공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기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 공관에서 사전 숙지도 하고 예행 연습까지도 하는 공간도 있을 정도로 그 공간 그 외교부 커리어 출신의 그 공관장들은 준비를 많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임 공관장들께서는 그런 그 준비가 아마 덜 된 상황에서 이 임무를 맡으면서 그 숙지가 덜 된 상황에서 그런 법 위반 사항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서 그 공관 부임 교육에 그 특임 공관장들을 위한 별도의 그 세션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교육과 그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 네. 오늘 또 이용수 할머니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 최고법원이 개인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지금 일본 법원도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는 입장이고 일본 외상도 자기 국회에서는 그렇게 살아있다 이런 답변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재판상 청구는 할 수는 없지만 자연채무이기 때문에 법적 채무에서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법 피해자들한테는 달달이 일본 정부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대로 일본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면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11월 14일 날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첫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이건 사기업사에서의 판결인데 지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곧 판결이 날 건데 이 판결 나고 난 뒤에는 지금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되는데 그때 사태는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2015년도 12월 양국 정부 합의 사항을 일본은 우리가 지금 파기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2015년도 합의를 네. 일본이 위반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그 합의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10억 엔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일본 정부가 2015년도 12월 합의사항 위반한 행위가 핵심이 역사의 경우로 삼아 영원히 잊지 말자고 한 고노다마의 위반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평화의 소녀상조차 직시를 못하고 전시를 방해한 행위이죠. 나고야에 열렸던 이런 행위도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명백하게 지금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도 지금 위반하고 있고 2015년도 합의도 위반해가지고 이 평화의 소녀상 가만히 앉아있는 평화의 소녀상도 이게 철거를 시키고 못 보겠다 하는 거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15년도 합의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합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위반입니까? 이제? 그 보면은 이 과거의 사실을 직시를 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역사의 교훈을 남아서 영원히 교육을 시켜서 재발이 방지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게 고노다마고요. 2015년도 피해자들의 인권을 갖다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재단을 만든다. 이래 이야기 해놔놓고는 지금 소녀상 철거하라 그러면 그 보기 싫다는 거니까 그게 무슨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명백하게 이건 지금 10억 엔을 돌려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냥 일본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부가 주지도 않은 배상금 받아오려고 지금 이렇게 뭐 또 보관되어 있는 공탁금도 지금 못 찾아오고 있는데 그걸 하기 이전에 지금 10억 엔을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있는 돈도 왜 못 돌려주면서 뭘 주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일본 정부 방법은 그거는 왔던 통장으로 해가지고 송금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제 동원됐던 우리 이 조선의 노동자들이 그때 소위 월급이란 형태로 지금 공탁 우편한 형태로 공탁한 돈 총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판 방식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살림 빼고요. 네. 군인 군속하고 노무자들 돈이 한 45년 당시에 한 3억 엔 정도 되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 한 2,000배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6천억 엔이니까 한 6조 원 정도는 지금 일본에 우리 조상들 피땀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월급을 주겠다고 소위 그 다 월급을 자기들이 강제로 저축시켜 놓은 돈이 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이 안 되는 정말 우리 재산 돌려줘야 될 돈인데 이거를 현재 지금 일본 어디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 후쿠오카에 있는 그 유초銀行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성이라든지 공탁금이니까 법무성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논리가 이게 위안부 합의는 파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0억 엔은 돌려주진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법률적으로 최 변호사님이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대부분 판결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자기 나라 판결을 무시하고 있어서 쉽게 하면 일본의 사법이 문화 약하기 때문에 일본 말로는 상와리 시오라 그러거든요. 너무나 행정부에 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걸 무시해서 지금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지 다른 데 원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시정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외무성이 이중 플레이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일본 외상도 자기 국회에서는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이야기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할 때나 한국 언론 상대로 할 때는 60원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이중 플레이를 하니까 이중 플레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론인데 여론이 지금 가짜 뉴스가 지금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짜 뉴스입니다. 개인 청구권 65년 당시에 소멸되는 것이냐 자기 나라 판결에 반하는 보도를 하니
그 우리 언론들도 부활해도 하니까 건전한 여론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그래서 것이지. 제 생각에는 아무튼 우리 외교부에서도 유튜브를 하든지 해서 민간인도 해가지고 일본어로 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일본 국민에 대한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 변호사님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스텔라 데이지 지금 27척이 이렇게 지금 이 유조선을 개조해서 화물선을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주도 전문가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희진 전문가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선박 설계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유조선을 이렇게 화물선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중에 30척 중에 27석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점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 모든 선박은 정부 대행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선급에 선급협회에서 하고 있죠. 예,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협회에다 맡기고 이게 관이 될지가 참 걱정인데 폴라리스 쉬핑 그 회사가 순이익이 지난번에 795억이 나가지고 209억이 더 증가됐던데 이렇게 수익을 올리면서 이거 심각한데 27척의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했다고 보이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스텔라 데이지의 심해 수색의 필요성이 단순한 이게 한 100억 정도 비용이 든다는데 훨씬 큰 가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돼서 추가적인 손해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뭐죠? 포렌식 2차 심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진 상태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아까 그 우리 피해자 가족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국회 공청회 이후에 1차 심해수색을 평가한 공청회 이후에 외교부 입장이 좀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유해 수습 자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3개월 전 국회 공청회 이후에 유해 수습은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해 수습을 저희 가족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하지만 유해 수습에 중점을 둔 심해 수색에 동의하면 유해 수습은 하겠지만 가족들이 침몰 원인 조사에 중점을 둔 심해 수색을 요청하면 유해 수습조차 못하겠다는 것이 외교부 관료들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